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체는 문화사상입니다. 인간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운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각 대륙의 역사 전개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출발선은 BC 11,000년경이다. 이 연대는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촌락생활이 시작된 시기, 확실히 남북 아메리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시기, 홍적세 및 최종 빙하기의 말기,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현세라고 부르는 시대의 초기 등과 대략 일치한다. 인류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자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은 아직 멸종되지 않은 3종의 대형 유인원, 고릴라, 침팬지, 피그마 침팬지이다. 이 유인원의 분포가 모두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풍부한 화석 증거와 더불어 인류 진화의 초기 단계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화석들을 보면 인류로 이어지는 진화 계통은 약 400만 년에 실질적인 직립 자세를 갖게 되었고, 약 250만 년 전부터는 신체 크기와 그에 알맞게 두뇌 크기가 각각 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약 700만 년 전이었던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처음 500만에서 600만 년 전에 걸친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었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도 세부적인 골격은 아직 우리와 달랐다. 우선 두뇌가 우리보다 상당히 작은 편이었으며 더구나 행동이나 그들이 만든 유물을 살펴볼 때 우리와는 천냥지차였다. 마침내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약 5만 년 전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대학진이라고 명명한 시기다. 대학진의 확실한 증거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표준화된 석기와 최초의 보존된 장신구가 출토된 동아프리카 유적이다. 약 4만 년 전에 현대적인 골격을 가진 크로마뇽인이 우수한 무기를 비롯한 각종 발달된 문화적 특성들과 함께 유럽에 진입했다. 그때까지 수십만 년 동안 유럽을 독차지하고 지나해왔던 네안데르탈인은 그로부터 몇천 년 이내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그와 같은 대형 동물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후에 모두 사라졌다. 그렇게 많은 대형 동물군이 거의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안데르탈인들은 빙하기에 살면서 이미 추위에 적응했지만 독일 북부 및 케이프 이북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안데르탈인들에게는 바늘, 깨모여 만든 의류, 따뜻한 집 등을 비롯하여 극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없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남하하던 수립민들은 일찍이 인간을 보지 못했던 대형 동물들을 만났고 아메리카의 이 동물들을 쉽게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전멸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반론은 아메리카의 대형 포유류가 최종 빙하기가 끝날 때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했다는 주장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남북 아메리카 거대 동물군의 멸종에 관한 기후설에 대해서도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경우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 요즘 북아메리카에서 글로비스 시대 이전의 유적일 것으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곳은 펜실베니아주의 메도크로프트 석굴이다. 인도네시아의 각 섬들과 그 동쪽의 유단 섬 사이 해협들을 차례차례 건너가면서 이주민들은 각각의 환경에 새로 정했고 섬을 사람들로 채운 다음 다시 다음 섬으로 이랬다.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시아.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채텀 제도에서 수세기 걸쳐 살아오던 모리오리족은 1835년 12월에 갑자기 자유를 잃었다. 그 외에 11월 19일 총과 곤붕과 도끼로 무장한 500명의 마오리족이 담배가 도착했고 12월 5일에는 다시 마오리족 400명이 더 쳐들어왔다. 마오리족은 몇 패로 나뉘어 모리오리족의 촌락들을 누비고 다니면서 모리오리족은 이제 자기네들의 노예라고 선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기 시작했다. 마오리족은 한꺼번에 공격하여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의 모리오리족을 살해하고 많은 시체를 요리해 먹었으며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다. 한편 정복자인 마오리족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간섭대로 그 섬을 점령했으며 놈들을 모조리 사로잡았다. 우리는 간섭대로 했을 뿐이다.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의 역사는 환경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간에 걸친 소규모의 자연 발생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폴리네시아는 대부분의 섬이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무더운 열대 혹은 아열대성 기후에 속하지만 뉴질랜드의 대부분 지역은 온대 그리고 채텀 제도 및 뉴질랜드 남섬의 남부는 한랭한 남극성 기후에 속한다. 이스트 섬과 채텀 제도는 크기도 작고 다른 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일단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인간 사회가 구성된 후에는 밖과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발전했다. 섬 내부의 통행에 강력한 장애물이 없는 작고 고립된 섬들의 경우에는 섬 전체가 정치적 단위가 됐다. 통가, 사모아, 소시에테, 하와이 제도 등의 지형은 섬들 사이의 정치적 동기를 가능케 했다. 그래서 1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정치적 단위들이 생겨났다. 정치 조직도
동일한 경량을 띄었다. 채텀 제도와 환초섬에서는 추장들이 장악한 자원이 별로 없었고 의사결정은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토지 소유권은 추장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되고 더 큰 정치적 단위에서는 추장에게 더 많은 권위가 집중되었다. 18세기에 유럽인들이 들어올 무렵 통과의 추장사회나 국가는 이미 제도와 제도를 연결한 하나의 제국이 되었다. 통과 제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섬들로 이루어졌고 몇 개의 큰 섬들도 지형이 분열되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섬은 한 명의 추장을 중심으로 통일되었다.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생산품은 몇몇 섬에서 발견되는 어마어마한 석조물, 저 유명한 이스트 섬의 거대한 석상, 통과, 족장들의 분묘, 마르케제의 어시족 재단, 하와이와 소시에티의 신전 등이었다.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희부연천, 근대류를 가장 규모가 컸던 인구이동은 수렵인의 신대륙 이주와 그로 인하여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정복되거나 수적으로 감소하거나 대부분의 집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일이다. 유럽인의 정복에 여러 세기 동안 장할 수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은 말과 총을 구하여 능숙하게 다름으로써 역사적 불균형의 폭을 좁혔던 부족들 뿐이었다. 미국의 일반적인 백인들에게 인디언이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것은 1876년에 유명한 리틀 비곤 전투에서 조지 카스터 장군의 미 육군 대대를 전멸시켰던 수족의 전사들처럼 말을 타고 소총을 휘두르는 대평원 인디언의 이미지다. 카마르카에서는 말, 쇠, 무기, 총기 등이 잉카족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지만 카마르카 이후의 여러 전투는 이미 스페인 무기와 말을 목격했던 잉카족 군대가 결사적으로 장한 싸움이었다. 말 때문에 전쟁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흑해 북쪽 연안의 스텝시대에서 말이 가축화되었던 BC 4000년경이었다. 따라서 쇠붙이를 갖지 못한 보병들에 비해 스페인인들이 말, 쇠고기, 가보 등에서 얻은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스페인인들이 엄청난 수적 열세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피스로가 성공을 거두게 한 직접적 원인에는 총기, 쇠무기, 말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 유럽의 해양기술, 유럽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정치조직, 문자 등이 있었다. 이 책의 제목인 총균세는 그러한 직접적 요인들을 함축하고 있다.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식량 생산의 기원,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의 경우 가축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고기, 젖, 피로를 주고 전기를 끄는 것이다. 그 가운데 첫손에 꼽히며 가장 직접적인 것은 가축화된 동물들이 각 사회에서 야생 사냥감을 대신하여 주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미국인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을 소, 돼지, 닭, 양에서 얻으며 사냥하에 잡은 사슴고기 따위는 어찌다가 맛보는 별미일 뿐이다. 정착 생활의 또 다른 역량은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저장한 식량을 가까이서 지키지 않는다면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가축화된 일부 동물들에게는 양, 염소, 라마, 알파카 등의 털과 누에의 명주실 등의 동물성 섬유를 얻었다. 가축화된 동물의 뼈는 야금술이 개발되기 전 신석기체 사람들이 인공 유물을 만들던 중요한 재료였다. 가축화된 동물들 중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은 말, 당나귀, 야크, 술록, 단방, 낙타와 쌍봉, 낙타 등이었다.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 식량 생산이 시작된 양 방식의 지질적 차이도 역시 알쏭달쏭하다. 몇 군데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그 지역의 동식물을 가축화함으로 작물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이 발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다른 것들에서 이미 가축과 작물에 대한 농작물이나 가축을 들어왔을 뿐이므로 식량 생산 방법을 수입한 셈이 된다.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에서 발견한 탄수가 함유된 물질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식량 생산 연대를 추정한다. 이 방법은 탄소에 극소량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며 생명체는 반드시 존재하는 요소인 방사능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서서히 붕괴되어 비방사선 동위원소인 치수 14로 변화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식물의 탄소는 그 식물을 먹은 초식동물의 몸을 형성하고 다시 그 초식동물을 먹은 육식동물의 몸을 형성한다. 일단 측정된 방사성 탄소 연대를 그런 식으로 보정하면 대기 중의 탄소 비율에서 생기는 변동을 감안할 수 있다.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곳은 세계 몇 지역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각각 시기가 크게 달랐다. 일부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그 같은 핵심 지역으로부터 직접 생산 기술을 배웠고 기타 이웃 지역의 사람들은 그 핵심 지역의 식량 생산자들로 교체되었으며 역시 각각의 시기는 크게 달랐다.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 오늘날 식량 생산이 곧
육체 노동 감소, 안락 증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 평균 수명 증가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직접 먹거리를 기르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게 살고 있는 제1세계의 사람들 뿐이다. 전 세계에서 실제 생산, 식량 생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경민이나 목축민들은 수렵 채집민들보다 잘 산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많은 지역에서 최초의 농경민들이 수렵 채집민을 교체했지만 그들은 수렵 채집민보다 체격도 작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심각한 질병을 더 많이 앓았고 평균적으로 더 젊은 나이에 죽었다. 반대로 이동생활하는 식량 생산자 집단도 없지 않다. 뉴기니의 호수 태평원에 사는 현대 유랑인들 중에는 정글을 개간하여 바나나와 파파야를 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그 장소를 떠나서 다시 수렵 채집으로 살아가다가 몇 달 후에 들어와 농작물을 확인하고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주고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몇 달 후에 들어와 수확을 거두어 먹는다. 미국 서남부의 아파치족 인디언들은 여름철마다 북상하여 고도가 높은 곳에 정착하여 농경을 하고 겨울 동안 다시 남쪽의 고도가 낮은 곳으로 들어와 야생 먹거리를 찾으며 유랑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목축민은 철 따라 예상되는 목초지의 변화를 10분 이용하여 계절별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야영지를 옮긴다. 그러므로 수렵 채집에서 식량 생산으로 전환하는 일이 반드시 유랑용 생활에서 정기용 생활로 전환하는 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야생 먹거리의 작물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중에 그렇듯이 식물도 자손이 잘 자라서 부모 유전자를 전할 수 있는 지역에 자손들을 퍼뜨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동물들은 걷거나 날아서 흩어질 수 있지만 식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매개체를 통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일부 식물들은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뜨도록 적응한 씨앗들을 갖게 됐다. 최근에 와서 기름을 넣기 위해 목화를 개량했지만 물론 그 이전에는 작물을 짜기 위해 섬유를 기준으로 목화를 선택했다. 야생식물이 위험을 분산시켜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한 적응 방식 중에서 흔한 방법은 종자로 두꺼운 껍질이나 외표로 감싸는 것이다. 그렇게 적응하는 많은 야생식물 중에는 밀, 보리, 완두콩, 아마, 해바라기 등도 포함한다. 재배가 늦어진 과실수들은 그 야생 조상이 자아 수분 동식물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또 하나 있고 문제였다. 이 나무들은 동일한 종면에서도 유전적으로 다른 변종에 속하는 다른 나무에 타와 수분을 해야 했다. 따라서 초기 농경민들은 타 수분이 필요 없는 돌연변이 나무를 찾아내든가 아니면 동일한 과수원에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변종이나 암수 개체들이 가까이 위치하도록 의식적으로 심어주어야 했다. 작물을 하는데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의 원인, 야생식물의 대다수는 몇 가지 명백한 이유 때문에 애당초 작물화에 적합하지 않았다. 즉 목질로 이루어져 있고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열리지 않고 잎이나 뿌리도 먹지 못하는 경우다. 총 20만의 야생식물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수천 종에 불과하다. 현대 세계에서 모든 농작물을 통틀어 연평균 총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농작물은 겨우 12종에 불과하다. 비옥한 초선달지대에서 최초로 작물화된 8종의 중요한 농작물은 모두 적국 가루바디 식물이었다. 그리고 그 적국 가루바디 곡물 중 외톨밀, 에어밀, 보리 중에서 두 종류의 밀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와 신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공유 농작물인 비와 옥수수는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것이 영양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비옥한 초선달지대에서 식량 생산이 일찍 시작될 수 있었던 이 점은 지중해 서부연안을 포함하는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이 지역은 수렵 채집 생활의 경쟁력이 약했다는 점이다. 서남아시아에는 큰 강이 별로 없고 해안선도 짧아서 수산자원이 비교적 빈약했고 고기를 얻기 위해 많이 사용했던 중요한 포유류 중의 하나가 가젤이었다. 이들은 원래 큰 무리를 이루고 살았지만 인류가 늘어나면서 남획되어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곧 식량 생산용 동식물들이 수렵 채집용 동식물보다 우세졌다. 물론 뉴기니 해안지방의 저지대 사람들은 풍부한 어표를 얻고 있고 내륙 쪽의 일부 저지대 사람들은 특히 야생 사고야대를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수렵 채집으로 살아가고 있다. 뉴기니 고지대들은 올챙이 배를 하고 있다. 그것은 양은 많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뉴기니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나 대형 야생 동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먹지 않는 생쥐, 거미, 개구리를 비롯한 작은 동물들을 일창적으로 잡아먹는다. 그리고 뉴기니의 전통지인 고지대 사회에 식인폭습이 만연되어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도 아마 단백질 결핍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 가축화 과정에서 생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축화된 개의 야생 조상인 이리와 수많은 개의 품종을 비교해보자. 그레이트 대인 같은 개들은 이리보다 훨씬 크고 페리키저 같은 개들은 훨씬 적다. 또 그레이야, 하운드 같은 개들은 날씬해서 경주에 알맞은 체이고 닥스 훈트 같은 개들은 다리가 짧아서 경주에는 전혀 쓸모없다.
개들은 털의 모양이나 색도 서로 크게 다르고 어떤 개들은 아예 털이 없었다. 폴리네시아인과 아즈텍이들은 먹기 위해 기르는 품종을 개발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닥스훈트와 1위를 비교해 본다면 전자가 후제에서 파생되었다고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작고 고립된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유라시아 남북 아메리카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대형 야생 포유류가 존재한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후로 이 후보 종들마저도 남북 아메리카에서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인간이 처음 살기 시작하던 무렵에 붉은 캥거루만 남기고 모두 멸종됐다. 그러므로 대형 포유류가 주로 유라시아에서 가축화된 까닭을 설명하면서 후보종에 해당하는 야생 포유류가 해당초 그 대륙에 가장 많았고 지난 4만 년 동안 멸종된 후보종은 가장 적었다는 사실도 그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 선사시대의 식량 생산이 전파된 지역들은 그 전파 속도나 시기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식량 생산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된 경우는 동서축 방향이다. 가령 서남아시아에서는 유럽과 이집트 등 서쪽으로도 전해졌고 인더스강 유럽 등 동쪽으로도 전해졌으며 필리핀에서는 동쪽 폴리네시아에 전해졌다. 그와 반대로 식량 생산이 가장 느리게 전파되었던 것은 남북축 방향이다. 가령 멕시코에서 북쪽 미국 서남부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8km 이하였다. 만약 그 옥수수의 유전적 프로그램이 새로 입력되어 캐나다에서 더 적당한 시기에 발화되었더라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경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의 유전자는 서서히 성장하라고 지시할 텐데 그런 속도로는 다 자라기까지 9개월이 소요된다. 멕시코의 온화한 기후에서라면 그 정도의 속도로는 괜찮겠지만 캐나다에서는 단 한 자루의 옥수수도 다 익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결점이 된다. 그리고 이 옥수수에는 북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는 없고 그 대신 남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쓸모없는 유전자만 있을 것이다.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저희도 지방의 식물은 고위도 지방의 조건에 잘 정하지 못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옥한 초순달 지대의 농작물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잘 자라지만 적도 부근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유라시아에서는 가축 작물의 확산이 쉬웠는데 비해 남북 아메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확산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는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사이 거리는 1900km에 불과하다. 이것은 유라시아의 발칸반도와 메소포타미아의 사이의 거리와 대충 비슷하다. 발칸반도는 대부분이 메소포타미아산 농작물이나 가축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옥한 초순달 지대에서 이들 가축 작물이 조합된 후 2000년 이내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신속한 전파는 발칸반도에서 이들 작물이나 그 친척들이 새로 가축화 작물화될 기회를 견뎠다. 멕시코의 고지대와 안데스 산맥도 각각 서로의 농작물 및 가축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실제로 멕시코의 옥수수를 비롯하여 몇 가지 농작물은 콜럼부스가 도착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전파되었다.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라는 사약한 선물. 부분적으로 농업의 힘은 식량 생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훨씬 조밀되기 때문에 생겨난다. 10명의 비무장 농경민이 1명의 비무장 수렵체집민과 싸운다면 분명히 농경민이 유리하다. 또 농업의 힘은 결코 비무장 상태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농경민들은 더 지독한 병균을 내뿜고 더 나은 무기와 갑옷을 가졌으며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기술을 조했다. 또한 그들은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에서는 문자를 알고 정복 전쟁에는 더 유능한 엘리트 계급이 있었다. 일부 영리한 세균들은 인간의 면역성에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세균은 우리의 항체가 인식하는 세균의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는 속임수를 쓴다. 가령 인플루엔자는 새로운 균종을 진화시키거나 재생시켜 항원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설령 2년 전에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원래 새로 나타난 다른 균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에이즈이다. 이 병행균은 한 환자의 몸속에서도 계속 새로운 항원을 진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 환자의 면역체계를 압도해버린다. 인간의 가장 느린 방어 반응은 자연선택에 의한 반응이다. 이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인간의 유전자 변도를 변화시킨다. 인류 역사에서 치명적인 세균들이 갖는 중요성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말살시킨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유럽의 총칼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보다 유럽의 병균에 의해 병상에서 목숨을 잃은 원주민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고항과의 관계. 19세기 저술가들은 역사를 말할 터니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천의 핵심적 특징은 농업, 야금술, 복잡한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문자의 발달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문자는 전통적으로 가장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달했다. 근대 와서 문자는 무기, 세균,
중앙 집권적 정치 보직 등과 나란히 행진하면서 정복을 도왔다. 군주나 상인들이 식민지 개척을 위한 선단을 조직할 때도 문서로 명령을 전달했다. 이들 선단은 종전의 원정에서 작성된 해도와 항해 질서에 의거 항로를 잡았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 발달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책인 수메르인의 서령 문자다. 문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진전을 보인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수메르인들이 음성 표기법을 도입한 일일 것이다. 처음에는 추상 명사를 쓰기 시작했다. 즉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발음이 같은 기호를 이용했던 것이다. 로마 알파벳도 오랜 기간에 걸친 청산인 복사의 최종 산물이다. 이 같은 알파벳의 발달 과정은 이집트의 성형 문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는 이집트의 자음 24개를 나타낼 수 있는 24개의 기호가 모두 갖춰져 있다. 문자 역사에서 매우 인상적인 한 사례는 1820년경 아칸소주에서 시키아라는 체로 귀족 인디언이 초록히 말을 짓기 위해 음절 문자를 고안한 일이다. 시키아라는 백인들이 종이에 어떤 부호들을 쓰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 부호들을 이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긴 말도 다시 반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식량 생산은 이렇게 문자가 발달하거나 도입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했다.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7만 건의 특허건이 발행된다. 그 중에서 상업적인 생산에까지 이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고안한 것은 원래 광산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였지만 전기기관은 곧 방직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다시 기관차와 배를 움직이게 됐다.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워가도록 설득한 일이다. 보수적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사회와 수용적인 사회가 공존하고 있다. 한쪽에는 테즈메이니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럽에서 이미 수만 년 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다른 것으로 바뀐 캐캐모온 석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 반대쪽에는 어업을 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원주민 집단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수로, 뚝, 어사를 건설하는 등 물고기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정교한 기술을 고안했다. 일본이 총을 거부하고 중국이 해양 선박을 포기했던 일은 고립 또는 반고립 상태인 사회의 기술 퇴행 현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정주영 생활은 기술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러한 생활 덕분에 사람들은 들고 다닐 수 없는 소유물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처지민들은 휴대할 수 있는 기술밖에 가질 수 없다. 평등주의부터 도덕, 정치까지. 무리사회의 바로 다음 단계는 부족이라고 한다. 이것은 규모가 크고 대개 정착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무리와 다르다. 그러나 일부 부족은 물론이고 추장사회에서조차 철따라 이동하는 목축민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없지도 않다. 부족들은 최근까지도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한과에 종수되어 있다.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 도덕정치는 항상 전복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드러는 질팔피는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드러는 새로운 도덕정치가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도덕질한 열매에서 더 많은 비율을 대중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대규모 사회에 복잡한 조직이 필요한 이유 중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구 밀도에 관련된 문제다. 식량 생산자들의 대규모 사회는 수렵 최진민들의 작은 무리에 비해 구성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도 높다. 그러므로 동일한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여러 사회가 경쟁하게 됐을 때 만약 상황이 하락하기만 한다면 사회적 복잡성의 수준은 한 단계 상승하기 마련이다.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과제와 방향. 대륙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색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후진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대에 와서도 모든 원주민이 이른바 문명이라는 것의 특징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살고 있는 유일한 대륙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유랑이나 반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체지민이었고 무리사회로 조직되어 임시숙소나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있으며 축적된 문화적 변화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 미미했다. 인구가 적고 분열되어 있는 점 외에도 뉴기니의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기술과 아이디어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지리적 고립이었다. 뉴기니와 세이오 사이에서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유럽의 총기, 병원균, 새가 원주민을 제거했다. 우선 유럽의 총기, 병원균, 새가 원주민들을 제거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럽인들의 식량 생산 및 정착에 적합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문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북중국과 남중국은 환경과 기후가 서로 다르다. 북쪽은 건조하고 추우며 남쪽은 비가 많고 무덥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유전적 차이가 생겨났고 그로 이루어 북중국과 남중국은 오랫동안 다소 격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발전된 문물이 중국 남부에서 북부로 전파된 경우도 없지는 않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제철술과 벼농사이다. 이 같은 경향은 문자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서유라시아에서는 수메르의 서령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히타이트 문자, 미노스 문자, 세 문자 등 수많은 초기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 두루 사용된 문자 체계는 단 하나였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 최근 인도 유럽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해외로 많이 팽창했지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퍼져있던 어족은 바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었다.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증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인상적인 일치를 보인다. 그 내용은 수천 년 전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신석기의 문화를 들여왔던 사람들이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했으며 그들은 바로 오늘날 이들 섬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었다는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했던 원인. 유라시아에서 바퀴는 동력변환에 이용되기 훨씬 전부터 대부분이 육상 운송에 이용되었다. 바퀴는 동물이 끄는 탈급뿐만 아니라 사람이 끄는 외바퀴 수선술에도 이용되었다. 그 덕분에 여전히 인간의 권력을 사용하면서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다. 생태적 장애물 중에서 파나마 지번 중앙아메리카의 사회와 앤데스 및 아마존강 유역 사회 사이를 갈라놓고 텍사스주의 건조지역은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 사이를 갈라놓았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 지역은 식량 생산에 적합한데도 신대륙의 중심지였던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부 앤데스 및 아마존강 유역 사이에서는 가축, 문자, 정치적 단위 등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작물이나 기술의 확산도 제한적이거나 매우 느렸다.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됐나? 아프리카와 유럽의 충돌에서 그 반대 결과가 빚어진 직접적인 이유들이 분명하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들어왔을 때에도 총기를 비롯한 기술, 문자 보고 정치조직 등 탐험과 정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대형 동물이 가끔 길들여진 것도 사실이다. 아프리카 남북쪽을 따라 농작물과 가축 이동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중단되었던 것도 여러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가능은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리적 생물학적 우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이 다른 것이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